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영광이고요. 모토로라 삼성에서 스마트폰 개발하다가 어찌어찌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면서 좀 보고 느낀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먼저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을 좀 하나 볼게요.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느 한 학교에 이제 대나무 숲에 올라온 내용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학교로 간 친구예요. 근데 이제 가고 올라가고 나서 유튜버들하고 막 활동하는 거 보니까 약간 자괴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요즘 인플루언서 설명을 네. 자꾸 날아가네요. 네, 여기서 할게요. 네, 인플루언서 설명을 보니까 회의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되게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더니 이 친구들하고 보니까는 오히려 그들이 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자기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의 글입니다. 실은 좀 과장된 거죠, 이 친구 생각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식들이 싹 튼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사회의 변화를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들이 왜 생기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실은 동영상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라이언이라는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유튜브 방송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엄마가 이걸 다 찍어줘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원래 과학교사였는데 이거를 찍고 올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아이가 구독자가 한 10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유튜버 방송이 이제 그 라이언의 토이 리뷰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인데 이 친구가 작년에 303억을 벌었어요. 이 방송에서. 네. 지금 뭐 저희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딸 하나 잘 키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그들 입장에서는 뭔가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은. 실은 이 엄마가 과학교사를 하다가 아이가 나도 유튜브 나오고 싶어 그래가지고 찍어주기 시작해서 시작된 유튜버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나타날 수 있었는가? 약간 심층적인 그런 구조로 들어가 보면은 계속 꺼져요. 네. 자, 먼저 보면은 그 생산수단, 그러니까 네, 여기서 먼저 보면은 자, 30년 전에 동영상을 생산한다라는 거는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반인에게는. 그렇죠? 예, 가끔 부잣집에서 부잣집에 그 VCR 비디오가 있는 집이 가끔 있었고요. 동영상을 만드는 집들은 없었습니다. 동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전부 이 MBC, KBS 같은 방송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큰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죠? 동영상 생산하기 너무 쉽죠. 스마트폰 꺼내고 카메라 누르고 비디오 메뉴 누른 다음에 빨간 버튼 누르면 바로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앱 하나 받으면 초등학생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걸 편집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있죠?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 친구들에게 지금 그거 방송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손에서 방송국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동영상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전부 생산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방송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유튜브, 아프리카 TV와 같은 방송국이 생겼어요. 예, 이거 뭐냐면은 아마추어들,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동영상만을 모아놓은 방송국이 하나 생긴 겁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한번 보면은, 네, 먼저는 동영상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 그쵸, 스마트폰 2년 전 모델 약정 할인하면 0원입니다. 가격이. 심지어는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동영상 생산 수단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 동영상을 생산할 수 있는 사용하는 방법은 버튼 3개만 누르면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죠. 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네. 동영상을 생산하는 사람과 동영상을 소비하는 사람의 갭이 없어졌어요. 그 뭐죠?
동영상을 소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뭐죠? 전문 용어로 생산 소비자죠. 예. 그리고 영어로는 프로슈머라고 하는데 이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엘빈 토플러가 1980년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그 용어를 처음 씁니다. 40년 전이죠. 그 사람이 40년 전에 정확하게 그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프로슈머의 시대가 됐죠. 그렇게 집에서 방송국을 세워서 방송국을 하는 사람의 수익이 MBC의 방송국 수익보다 얼마나 더 높게 나왔다고 지금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대의 변화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 소리 데이터, 음성 데이터들이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로 전환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디지털 생산 도구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생산자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개인이 그런 개인 생산 도구를 갖게 되면서 경제의 무게 중심이 중앙집권적인 대기업에서 작은 기업들의 네트워크 형태로 옮겨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KBS, MBC, ABC 같은 방송국은 중앙집권적인 그런 방송국은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있겠지만은 그 무게 중심은 어떻게 됐죠? 작은 유튜버들의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는 그 유튜버 방송국, 유튜버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죠. 근데 그 무게 중심이 단지 이런 방송국의 이슈가 아니라 실은 쇼핑몰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매출의 50% 이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개인 작은 회사들, 그 기업들의 매출이 아마존 자체 매출, 아마존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매출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는 단지 비트 세계, 이 가상 세계를 넘어서 이제 물리적인 세계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그렇게 개인 생산들이 많아지고 혁신들이 일어나면서 그 회사의 조직들이 계속 바뀌고 회사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삼성의 시대적인 예예요. 2011년에 익명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이 게시판 뭐냐면은 직원들이 자기 이름 안 쓰고 글 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게시판 2011년에 만들어서 전사 게시판에 딱 올렸더니 처음 나왔던 글이 우리 부장님이 저 일 없는데 집에 못 가게 해요. 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그 회장분이 검찰의 특검으로 이렇게 한번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TV에 방송되고 나서 직원들이 왜 우리한테는 법 지키라고 하면서 왜 안 지킵니까? 그런 글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글을 안 지웁니다. 회사에서. 왜 안 지웠는지 아세요? 못 지운 거예요. 왜 못 지웠냐면요. 이인자가 이 게시판을 만든 거예요. 왜 이인자가 이 게시판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회사 조직 문화가 와야 되겠다라는 느낌까지 갔는데도 안 지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까지는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미국 거 일본 거 카피해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카피해서 생산성을 만들 때는 창의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실하고 기록력이 좋으면 돼요. 그대로 베껴야 되거든요. 창의적인 순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마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패스트팔로 역할을 해서 1등을 했는데 진짜 1등을 하니까 이게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를 하니까 관리도 안 되는 거죠. 네.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 쪽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우리는 소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인자가 직접 저 게시판을 만들었고 거기에 나온 글을 아무도 못 지우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왔던 일은 그 두 번째에서는 C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C랩은 그런 개인 생산 도구죠. 노트북이나 그런 걸 갖고 회사의 직원들이 직접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내 벤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질이 큰 대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네, 점점 그런 인력들, 뭔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중앙 무대로 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017년에는 넥스 비즈니스 리밋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사장님 직속 조직인데 이 조직을 하는 이유는 한 명이 하나의 사업을 발굴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40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CBC나 그런 안에 벤처들을 만나서 그들이 인수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나 빨리 이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는 굉장히 자본이 많아도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엔 그 직원이 자신의 생각, 자기의 의견,
그런 창의적인 접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요구, 그들의 역량에 대한 요구가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떤 거였죠? 그 전까지 80년대까지의 원하는 그 인력들은 누구였냐면은 실은 이 세 가지였어요. 기록력, 정확성, 성실성. 이 세 가지가 인재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대로 베껴야 되거든요. 그대로 베껴야 되는데 실수가 없어야 되고 빨리 베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정확하게. 근데 88년 직전으로 올림픽이 생기면서 갑자기 글로벌 인재를 하면서 영어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외고를 격상시키죠. 공부 수준이었던. 그러면서 점점 창의력과 잠재력들이 중요한 시대로 가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회가 변하면 가장 빨리 변하는 게 이제 기업 조직이고요. 기업이 바뀌면 대학이 바뀝니다. 대학이 바뀌고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입시 체계를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는 동영상인데 지나갈게요.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제품이에요. 처음 모습이 이렇게 이런 이제 연구실에서 나온 모습인데 이걸 이제 잡기가 불편해가지고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가볍게 나와요. 3D 프린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3D 프린터는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비트와 아톰의 교환 장치로 이해하면 제일 명확합니다. 비트 세계에서 이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아트 쪽에서는. 근데 3D 프린터를 넣으면은 자신이 디자인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넣으면 비트가 되거든요. 그 비트를 3D 프린터에 넣으면 아톰으로 전환해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은 비트 세계에 일어난 그 데이터와 그 혁명들이 물리적인 세계에 표현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3D 프린터로 11평 사무실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킥스타터에 올렸고요. 킥스타터라는 사이트에 129개가 나라가 올라와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사이트에서 텐센트가 저희를 보고 저희를 초청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기업들이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이트만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한테 올려가지고 신기한 제품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 초청을 받아 갔더니 저희 사이트 구성해놓고 저렇게 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11평 사무실에서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 3D 프린터 보면은 이게 68만 원짜리고 이게 400만 원짜리 빌린 거거든요. 빌리고 동영상은 올림푸스 DSLR 카메라로 전부 찍었고 그 편집은 파이널 컷 프로라는 걸 맥북으로 전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산 도구의 가격이 여러분이 알바만 하면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본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 능력들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으면 회사에서 지분도 엄청나게 줘요. 점점 뭐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결국에 디자 생산 도구들이 그럼 어떻게 점점 학교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과거에 학교에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점수 보고 학교 보고 사람을 뽑는데 그 생산 도구들을 개인이 다 갖게 되면은 점점 그 회사에서 뭘 보면 너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보여줘. 너가 했던 걸 보여줘도 갈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애들인데 3D 프린터 한 글씨를 만들어서 11시 35분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2,000대 정도를 판매를 해서 1억 정도 매출이 났어요. 그런 생산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아이들이 이 앱을 만들고 요 기계를 만들었는데 요건 프로토타입에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거고 프로토타입에서는 레이저 커트나 3D 프린터 그 다음에 엘리멘터나 툴로 인해서 앱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과정에서는 여기 나오는 제품도 레이저 커터나 3D 프린터와 같은 디지털 생산 도구로 전부 생산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생산을 해서 와디지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펀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그전에 누가 뭔가 생각을 해도 디자인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생산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중간중간에 많은 자본과 전문가들이 필요했는데 결국엔 지금 이런 것들이 10평 사무실 아이들의 그 교실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니까는 결국에 대학 총장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분이 연대 총장이시고 고대 전 총장이신데 그 고대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미래사회 조직이라는 단어를 20년 동안 했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다. 부모님 학생들 너무 모른다. 20, 30년 뒤를 생각해보라. 고용은 20세기에만 존재했던 생활 수단이다. 드레드 러프킨을 만났는데
30년 안에 제조업은 현재 10% 이득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높인다? 웃긴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큰 기업이 아니라 작은 회사가 네트워크된 사회가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줄을 서봤자 유람선을 오지 않는다. 여기서 유람선은 대기업들인 거죠. 대기업 오지 않으니까 너희가 뗏목 만들고 요트 만들어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가 온다는 건 결국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데이터들이 숫자화돼, 디지털화돼서 컴퓨터로 처리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냄새, 정보, 결국엔 그 숫자로 디지털 전부 융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면서 저성장 사회로 가게 되는 시대에 그럼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하게 될까? 특별히 한국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안트프로너십이라고 생각해요. 기업가 정신.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한국의 아이들에게 그들이 뭔가 리스크를 걸고 개척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이 한국 아이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발표 마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